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즘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숙면을 취하는 게 어려워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잠에 드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힘들게 잠이 들었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서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네, 의학방송에 정말 단연간 경험이 있으신 일명 반의사이신 우리 조 아나운서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또 그동안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꿀팁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일단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거, 그리고 초저녁 정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좀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좀 풀어주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덥다고 너무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이 교감신경이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잠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여의보감은 이중열 원장님, 지한나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날씨 정말 오락가락한데요. 우리 원장님들은 잘 주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저는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좀 잠을 설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주무시는데 네, 오늘은 좀 설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안색은 네. 엄청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네, 이 원장님은요? 저는 잘 잤습니다. 항상 평소에도 잘 주무시는 편이신가 봐요. 될 대로 되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체온하고 주변의 온도는 정말 숙면과 많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숙면의 핵심은 심부 체온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면과 심부 체온은 서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에 들려면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잠에 들게 되고 네. 기상시에는 심부 체온이 올라가야 잠에 깨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심부 체온이 높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잠에 들기 전에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부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잠에 들기 쉽지 않고요. 네. 반대로 근육량이 적고 체온이 낮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심부 체온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여력이 없어서 잠에 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부 체온이 우리에게 잠을 오게 하기도 하고 또 달아나게 하기도 한다. 참 신기한 개념인데요. 자, 이 원장님께서도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여름 숙면 심부 체온 중요합니다. 저는 쉽게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수면 시에는 심부 체온을 스무스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여름엔 9시 넘어서 격렬한 운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최적 수면 온도를 24에서 26도 정도로 맞추시면 좋은데요. 단 온도가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에어컨의 적정 온도는 22에서 23도 정도로 맞추시면 좋습니다. 예. 세 번째로 적절한 수면 굿즈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죽부인을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수면 인형들이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베개나 이불 같은 것도 시원한 소재를 잘 활용하면 여름철 숙면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설명해 주신 이 내용만 종합해서 하더라도 웬만한 불면증은 다 날아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덥고 지치는 요즘 유난히 더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숙제라고 하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자, 이 살은 빼야 하는데 요즘에 기력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자, 원장님들과 함께 건강하게 여름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분의 원장님 물론 아주 건강해 보이시기는 하는데 두 분도 다이어트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저 보시다시피 다이어트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 다이어트는 DIET, 다이 플러스 T,
죽을 때까지 티나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예. 명언이네요. 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이 식이, 운동, 습관, 잠 등이 모두 연관되어 나타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에 실패해서 무릎이나 발목, 허리까지 아프신 분들을 보면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나마 현재 식이 조절도 하고 있고 PT도 받고 오. 5kg 정도 감량을 하고 나니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확실히 좀 몇 킬로만 이렇게 늘더라도 뭔가 몸이 둔해지고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런 걸을 마음이 때 힘들어요.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참 이렇게 좀 가볍고 그리고 활발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이 다이어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체도 나름대로 이 지방을 축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저는 그 대답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근접하게 찾았는데요. 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으로 체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 속 당을 떨어뜨리는 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느낀 췌장이 인슐린의 분비를 늘리게 되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인슐린들이 피부 조직에 마구 엉겨붙어서 표피세포가 증식하게 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려면 설탕, 시럽, 과자, 빵, 떡 등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식사의 순서를 야채부터 버섯, 두부, 고기, 국찌개, 밥 순서로 가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 경영학의 핵심은 잠시의 소홀함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며 잠시의 투자는 엄청난 선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체에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을 생리적 체중 조절점 셋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생리적 체중 조절점까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네. 살도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게다가 논문들에 의하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그 크기가 작고 두 번째 췌장 내 지방 함량은 더 많은 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 능력은 서양인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형 다이어트, 즉 K-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K-다이어트의 방법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이따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초에 살이 찌는 이유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을 정말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경계하고 인슐린 이 호르몬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몸에 이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서서 벽을 향해 걸어가 보세요. 네. 인체의 다른 부위보다 배가 먼저 벽에 닿는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허리둘레가 40인치 이상인 남성, 허리둘레가 35인치 이상인 여성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른 사람 중에도 가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비만학회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9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특성 조사 결과 비만 진단 기준인 체질량 지수, 즉 BMI 25 이상이 1995년의 23.3%에서 2000년 35.9%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BMI는 이처럼 비만 진단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 같이 이제 벽 쪽으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속도 조절을 네. 좀 해야겠죠. 예, 꽉 네. 부딪히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배가 먼저 닿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비만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대사증후군인데요. 말 그대로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식이 습관이 안 좋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허리둘레, 혈압, 혈당,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 5가지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의 위험 요인이 정상 수치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은 발생 비율이 약 2배 정도 커지고요. 네.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약 3배에서 4배. 그다음에 당뇨병 발생 위험은 약 5배 정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시기를 보면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는 적게 섭취하는 동시에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등 그런 것들의 섭취는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혈압을 올리는 요인인 나트륨의 섭취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오키나와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10g 미만으로 제한하라는 일본 정부 권고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유일하게 열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그들의 날씬함과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식이와 운동의 중요성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던 오키나와의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오면서 패스트푸드를 먹는 젊은 층과 그 이전 세대의 안 먹는 층이 나뉘어지면서 네. 평균 수명 및 대사 질환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결론은 나트륨은 줄이고 주요 영양소는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 달기도 하고 짠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영양소의 균형 말고도 식사량이나 속도 또 식사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침하고 버무려서 넘겨야 7, 8m나 되는 소화관에서 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류는 수렵이나 어로, 채집과 같은 생활 등을 하면서 인체에 새겨진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네. 오랜만에 들어온 영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적당히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하며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어제 회식 때문에 야식을 먹었는데 그렇죠. 치킨 갑자기 먹었잖아요. 네, 고개가 숙여지네요. 골뱅이도 반성을 하게 먹었거든요. 되는데요. 네. 아무쪼록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시기가 7이고 그리고 운동이 3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는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하기 너무 싫지만 하고 나서 느껴지는 이 개운함 때문에 또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변에는 운동 중독도 꽤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너무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것 같거든요. 자,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람이 네 발 달린 동물들과는 다르게 일어서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네. 두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해 목, 어깨, 허리, 손목의 질환들을 야기시켰죠. 역설적인 것은 그 뇌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컴퓨터를 도구로 쓰면서 번 돈을 다시 목, 어깨, 허리, 손목에 치료에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쩌면 네 발로 기어가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아기들의 유연성에서 우리는 운동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2000년 전 중국의 의사 화타는 환자에게 적당한 운동만 처방하면서 몸은 운동이 필요하며 다만 탈진할 정도로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마피톤이 알아낸 가장 효율적인 운동 상태는 최대 한계치의 약 60% 이하였다고 합니다. 각자 최대 한계치 60%가 넘는 과도한 운동으로 무산소 범위에 이르면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고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게 되고 산화 스트레스 또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 지금 원장님처럼 이렇게 친절한 원장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제 마치 이제 건강 정보를 쏙쏙 알려주시는 어떤 건강 요정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네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자, 그런데 지금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강하게 하지 않으면 좀 찝찝해서 안 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약하게 하느니 그냥 안 하고 잠이나 자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이 전혀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러한 운동에도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저강도 운동은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TV를 보며 러닝머신, 트레드밀을 타거나 사이클을 타거나 산책하는 일, 골프 같은 운동이 그 예입니다. 네. 고강도 운동은 편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윽소리 날 때까지 해야 가능한 레벨입니다. 네. 이때 코어 운동을 하게 되면
땀 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네. 땀과 가스의 배출은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PT를 받거나 축구, 테니스 등의 운동이 고강도 운동의 예입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반면에 7, 80 넘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운동하실 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서 체중과 근육이 감소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내 몸의 상황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하는 그런 운동도 달라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물론 지금처럼 비만인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비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한의학이 경전 황제내경에서는 기원전 2600년경에 고대의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살았지만 활동적이고 노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준 선생님은 동의보감에서 사람의 형체는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살찐 것이 여윈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뚱뚱한 것보다는 마른 것이 낫다는 것이죠. 네. 사람의 형체와 색이 이렇게 다르고 장부도 역시 다르니 비록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같을지라도 그 치료법은 확연히 다르게 된다. 이처럼 동의보감은 병이 아닌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네네. 그 실례로 네네. 조선시대 왕들 중 최장수 임금은 누구이며 네. 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진짜 잘 알거든요.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역사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네. 영조 임금 어, 아니십니까? 맞추셨습니다. 네. 이거 대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어떤 배경 지식으로 정말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바로 83세에 승하하신 영조 임금이셨습니다. 와.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평균 수명이 48세였음을 감안하면 영조 임금님은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예. 조선왕조실록의 묘사로는 영조는 비소신대한 소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인삼 섭취를 즐겼고 경옥고도 좋아했습니다. 이 영조 임금이 장수한 비결을 알아보면 어전 회의를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술알을 드시고 나서 회의를 재개하실 정도로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예, 예. 특히 밤에 드시는 야식을 철저히 멀리했다고 합니다. 네네. 하루 세끼 규칙적인 식사와 야식을 멀리하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정말 통용되는 어떤 하나의 진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을 많이 먹어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먹는 것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녹차를 또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녹차의 작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지한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로 녹찻잎에서 추출되는 폴리페놀 성분 중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고 네. 지방 연소를 도와주고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중 네. 감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혹시 뭐 카페인이 좀 들어있잖아요. 이거 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일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보다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이 적긴 한데요. 네.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녹차를 드셔도 밤에 못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내가 네. 카페인에 좀 예민하다면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군요. 네. 자, 효과는 있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폭발해버린 식욕을 참고 또 인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이제 맛있는 것도 끊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럴 때 또 한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의학에는 침, 약침, 정한침, 얼굴매선, 복부매선, 왕뜸, 한약 등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은 매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매선은 실을 묻는다는 뜻인데요. 네. 직접 복부의 셀룰라이트를 코르셋처럼 꽉 조여주면서 체내에서 인체에 무해한 실이 녹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네네. 셀룰라이트가 뭔가요? 인체의 지방 조직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 갑자기 갖가지 지방세포 속의 혈관이 밀려져 혈액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 위로 림프액이 터져서 퍼져나와서 미세한 부종을 형성합니다. 이 덩어리들을 다시 섬유질이 감싸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일종의 지방 덩어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곳에 매선을 자침하면 지방 덩어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주 성분이 마황이라는 약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핑 테스트에도 뭐가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약재인 것 같은데 자, 이 마황이 어떤 약재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본 동경대 나가이 교수에 의해 마왕에서 에페드린을 발견 합성하고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부터 현대의학에서 천식과 기침 치료제로 마왕이 이용되기 시작했죠. 네. 에페드린은 각성제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메탄페타민이라는 물질을 합성하여 각성 쾌감 작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현대의학적으로도 호흡기, 폐와 신경계통, 심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을 확인한 셈이죠. 실제로 땀을 내고 이수를 시키는데 마왕이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부신을 살짝 건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실력 있는 한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아, 네. 마왕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정확한 것은 체질에 따라서 한의사와 정확한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것만은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전문가들 사이에 거의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이야기들을 수렴해서 대략 10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뭐 10계명처럼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꽤 쓸모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첫 번째, 하루 두세 끼 정해진 시간에 먹기입니다. 네. 두 번째, 한 숟갈당 15에서 20회 씹기, 한 끼 식사가 15에서 20분 정도 소요되기이고요. 네. 세 번째, 일정하게 본인의 양만큼만 먹기. 네 번째, 간식이나 야식 즐기지 않기. 네. 다섯 번째, 백미만 고집하지 않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백미보다는 통곡물이 좋다라는 게 뭐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통곡물과 관련해서 현미를 매주 2번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미만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의 위험이 11% 정도 더 낮다. 반면 백미를 매주 5번 이상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의 위험이 평균 17% 정도 늘어난다라고 논문에서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순치 교수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미만 너무 고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가지라고 하셨는데 남은 5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6번째, 하루에 3번 양치하기. 7번째, 되도록 찬 음식 먹지 않기. 8번째,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즉 다리를 탄탄하게 유지하기. 9번째, 빠른 템포의 음악 듣기. 10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단 기상시간 고정시키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이 10계명처럼 이제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해주신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건강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네. 특히나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더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 두 가지 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자세하게 개념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지원장님? 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인데요. 네. 우리 몸의 호흡, 소화, 순환, 체온 유지, 대사 기능, 여러 가지 기능에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자율신경계는 이름 그대로 자율, 스스로 알아서 조절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음식물이 연동운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소화되고 흡수되는 이런 우리 몸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자율신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이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도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주로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공포의 상황에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안정될 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맥박이 놀라요. 그렇죠, 놀라죠. 네. 그리고 맥박이 되게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제 동공은 확장되고 그리고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 외부 자극이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도피나 투쟁의 상황에 적합한 몸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예로 들면요. 고요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 그늘 안에 우리가 누워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휴가 가고 싶네요. 네, 맞아요. 그런 편안한 상황을 가정하면 되시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은 나른해지고요. 그리고 맥박은 천천히 뛰게 되고 혈압은 낮아지고 그리고 가끔은 뭐 우리가 음식이 생각나면서 입에서 군침이 돌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좀 졸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리 몸이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부교감 신경이고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몸을 휴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이제 너 긴장 좀 해라라고 하는 애가 있고 긴장 풀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건데 이 두 신경이 균형이 깨지면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요,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조절되고 있는데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항진되는 경우에는 뭐 혈압이 올라간다던가 심장박동이 너무 두근거린다던가 소화가 안 된다던가 손발에 땀이 너무 많이 난다던가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시고요. 예. 네. 부교감이 과도하게 항진되는 경우에는 무기력하다던가 우울증이 온다던가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온다던가 수면장애가 온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게 뭐 교감신경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만성화된다면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은 굉장히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전날 잠을 못 잔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진다. 그리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손발에 땀이 난다. 이런 상황들 모두 자율신경이 일시적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들은 뭐 시험이 끝나거나 스트레스 상황이 없어지면 증상이 사라지고 자율신경도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율신경이 만성적으로 실조됐을 때 발생되는데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 만성적으로 발생되게 되면 자율신경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지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주로 흥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우리가 원인 모르게 두통이 발생한다던가 상열이 있다던가 두근거린다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만성적인 자율신경 실조증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율신경성 다발신경병증이나 뭐 길랑발의 증후군, 뭐 알코올, 그리고 당뇨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과로가 있다던가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대해 노출이 돼 있다던가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잦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한 2주 정도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적이 있는데 얼굴이 자꾸 좀 화끈거리면서 잠을 잘 못 잤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뭐 예가 될까요? 네, 그럼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잘 못 잔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네.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병원에 가셔서 뭐 혈액 검사나 CT, 엑스레이 등 영상 검사를 촬영해도 뭐 특이하게 발견되는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꾀병이다 이렇게 진단받는 경우도 아이고. 많으세요.
답답하겠네요.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이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 실조증 검사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HRV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인체는 외부 환경과 상황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이게 몸의 변화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심장 박동수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네. HRV 검사는 이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서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해 주는데요. 검사를 통해서 심장 평균 심박수나 그리고 검사 기간 동안 심장 박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교감신경의 활성도와 부교감신경의 활성도 그리고 육체적 피로도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측정해 줍니다. 네. 네. 그리고 검사 시 유의사항으로는요. 검사하기 전에 1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해주는 게 좋은데요. 갑자기 뛰어왔다거나 걷고 온 상태에서 바로 측정하게 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할 때에는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호흡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혈압 잴 때도 뭐 뛰어오거나 뭐 힘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딱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질문이 많이 남았거든요. 네네네. 조금 속도감 있게 아, 지나가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 실조증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이미 그 증상을 겪고 있다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오. 네. 교감신경은 흉추 1번에서 요추 2번으로부터 나와 척수신경을 따라 주행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분포하게 되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뇌간에서 척추에서 나와서 뭐 심장, 위 등 여러 장기에 분포하게 됩니다. 근데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 그 부위를 지나가는 자율신경이 눌리게 되면서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내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 분들 중에서는 뭐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 숄더 워낙 체형이 틀어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하는 이제 뭐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복식 호흡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흥분된 교감신경이 안정화되면서 자율신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복식 호흡은 흉곽의 음압을 형성하여 혈액순환도 촉진시키고 그리고 횡격막이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서 내장 기능도 활성화해 줄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벼운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하거나 과격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흥분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네. 네네. 호흡법이나 가벼운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바른 자세도 이게 또 만약에 바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중열 원장님께서도 이 자율신경과 관련된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보실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여름에 수족냉증이 있다거나 겨울에 식은땀을 흘린다거나 낮에는 자고 밤에는 못 주무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거꾸로 된 매듭을 풀려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지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어 있는 요즘은 심호흡과 복식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78 호흡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4초 정도 들이쉬고 7초 정도 숨을 참았다가 8초 정도에 나누어서 숨을 내쉬는 이것을 연습하시다 보면 하품도 잘 나고요. 숙면도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의 안정을 다소간 가져올 수 있는 478 호흡법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의학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율신경의 안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지 원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것을 교정하는 데는 추나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논문에서는 하루 30분 주 3회 4주간 추나 치료를 진행했을 때 환자분들의 거북목이나 목 통증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LF 수치는 줄어들고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HF 수치는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네. 실제로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교감신경은 항진돼서 문제가 되고 부교감신경은 떨어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추나 치료가 단순히 목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 자율신경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더라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한약 치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변에 뭐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아까 말했던 HIV 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검진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예. 이렇게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대추가 있는데요. 네. 대추는 한방명으로 대조라고 하며 성질이 달고 따뜻하여 보증 있게 양혈 안신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이 뭐냐? 중초 비위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혈액을 보충하여 몸과 마음을 안정화시킨다는 겁니다. 네네. 대추는 에리스로포이테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에 보충해주는 작용을 뒀고요. 그리고 올레오마이드라는 성분이 뇌신경 기능을 강화시켜 불안정한 수면을 안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추가, 당뇨 네. 환자에게는 조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대추는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인 환자분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또 과량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네. 이 대추가 맛있는 것뿐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식품이나 혹은 어떤 특별한 한약재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약재로는 사양을 들 수 있습니다. 음. 사양은 공진단의 주요한 성분으로 많이 유명하죠. 네. 공진단은 옛날부터 황제가 먹는 보약으로도 유명한데요. 공진단은 선천적으로 약해진 체질을 강화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시키고요. 혈관을 튼튼히 하고 심장을 튼튼히 하기 때문에 육체 피로도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 분들 그리고 수험생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기도 하죠. 네. 사양은 수컷 사양노루의 향선낭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무스콘이라는 성분이 뇌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뇌의 흥분을 낮춰줄 수 있고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증상을 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많은 증상이 이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혹시라도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네, 제가 이 한의학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제 친구들이 저한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는 이거 뭐 같아? 이렇게 아, 물어보는 게 있는데 네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한의학 하면 이 개념을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이게 뭔지 먼저 주제부터 보실까요? 네, 체질이었군요. 네, 아니, 맞습니다. 이거를 조 아나운서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뭔가 한의사도 아니고. 제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네. 저 그냥 네. MC 뿐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체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나는 어떤 체질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뭐 네. 저만 하더라도 수많은 원장님들께 저는 어떤 체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여쭤봤었는데, 그런데 이제
체질이라는 게 한번 타고나면 바뀔 수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일단 그것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원자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체질이 바뀌냐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제 대답은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그런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이 참 애매하죠. 네네. 이게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되게 마르고 추위를 네. 많이 타는 남성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늘렸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 열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 이분은 나는 이제 열이 좀 잘 나. 추위 안 타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분이 다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면서 추위를 다시 타게 될 수 있으세요. 아. 그래서 타고난 장부의 강약, 세기는 타고났지만 이제 후천적인 노력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조금 나타나는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은 체질이 바뀌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가지고 태어나는 장부의 세기는 변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경험이 있는 게 음. 평생을 소음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태음인인 것 같다라는 오. 진단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따라서 조금 바뀌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혹시 파악할 수 있는지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체질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사실 학파마다 다른데요. 네네. 사상의학에서는 뭐 외형이나 성격이나 체격 조건, 음. 그리고 뭐 장부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도 파악할 수 있고요. 팔체질에서는 이런 종류도 다 고려를 하지만 사실 진맥을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조금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네.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네.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한의학에서 체질이란 개념이 아주 오래된 또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한의학에서 왜 체질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지 이 부분은 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체질과 성정이 그 사람을 이루는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진단과 치료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체질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이 놓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가지 병을 가지고. 그래서 표리, 한열, 허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체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이 체질에 따라서 식단을 좀 바꾸게 되면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신의 체질을 알고 나한테 잘 맞는 음식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게 되면요, 훨씬 더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네. 예를 들면요, 팔체질에서는 금양 체질은 모든 육식고기가 맞지 않고 해산물이나 이런 게 잘 맞는데요. 네.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도 뭐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걸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연어나 뭐 흰살 생선, 보거 이런 것 등으로 구성하면 체중 감량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 안에 염증이나 부종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체중이 덜 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체질에 따라서 식이 습관도 조금 이제 맞춤형으로 좀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 원장님께서는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체질별로 다이어트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방금 지원자님께서 이제 팔체질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네. 저는 사상체질로 좀 풀어보겠는데요. 아, 네. 태음인, 저 같은 태음인들은 항상 넘치는 식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다이어트가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스타일들인데요. 네. 항상 대신에 조심하게 되면 그만큼 열매는 달콤하니까요.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소양인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먹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치킨의 맥주나 뭐 삼겹살의 맥주, 이렇게 시원한 거를 즐기기 때문에 소양인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맥주 같은 것들이 특히나 이제 장내에서 장내 유익균들을 파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소음인들은 닭고기나 소고기가 좋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특히 마블링 잘 돼 있는 소고기들만 찾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음인들이라고 예외 없습니다. 너무 최고급 한우만 드시다가는 장내에 비만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태양인들은 이제 조금 뭐 살찔 위험은 많이 없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사지의 무기력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여름에는. 그래서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방금 사상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팔 체질하고 사상 체질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른가요?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팔체질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금양이 뭔지를 모르겠고 금음이 뭔지 몰라서 저는 제가 네, 네. 원장님께서 구원투수. 네. 사상체질은 저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네. 사상체질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뭔가 외형이나 그리고 체격 조건 그리고 장부의 대소 관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4가지 패턴으로 사람을 나눈 겁니다. 네. 근데 팔체질은요, 장부의 대소 크기도 있지만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흥분도도 반영하여 8가지 체질로 나뉘는데요. 네. 사실 팔체질, 사상체질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안의 내용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한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사상체질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팔체질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이거는 원장님들마다 다르세요. 아, 사상의학을 네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약을 처방해 드리고요. 네네. 팔체질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 관련해서 한약을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체질하면 보통 사상의학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체질별로 좀 주의해야 하는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런 체질은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지원자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소음인의 경우는 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 차가운 음식을 드시게 되시면 배가 아프다던가 좀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요. 소양인은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이에요. 그래서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열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해 예.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태음인은 워낙 소화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이제 네. 비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체질인데요. 그래서 먹는 양을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사실 태양인은 잘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건강한 체질이기 그래요?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요 태양인은 조금 논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그냥 겉보기에 저희는 어떤 체질인 걸로 보이시나요? 궁금한데요? 네. 약간 소음인이랑 태음인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긴 하시죠. 그래요? 저는 네. 그리고 소양인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말인즉 하나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네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위 많이 타고 소화기 너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소음인 진단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네. 요즘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 열도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받다 보니까 네네. 이제 소양인 쪽에 가깝다 이렇게 진단 내려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커뮤니티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궁금증을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여의보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